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119 구급대원인 내가 환자를 실어 나르려다 기절하고 말았는데 그 손을 잡고 우러겨라는 내 얼굴 38년 기막힌 인생에 찾아온 기적에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0대를 향해 가는 중년 남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중학생인 동생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줬는데 왜 동생에게 돈을 줬냐는 제 질문에 시험을 잘 본 동생이 기특해서 용돈을 주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쓸 돈도 부족한 판에요.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큰오빠의 마음이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 예전의 생각들이 자연스레 떠올라요. 사실 제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데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황망한 사실로 인해 슬픔을 참을 수도 없었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채 남았어요. 어머니는 배가 고팠는데도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답니다. 어머니의 고난과 어려움을 얘기해 보려고 시작했던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자가 혼자 쌍둥이 아들 2명을 키우며 먹고 사는 일이 쉬울까요? 살림살이가 뻔한 친인척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누군가가 버린 신발을 주워서 분홍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씻어가며 밥을 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다만 여자 혼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두 형제는 가난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아요. 장난감과 신발, 동네 구멍가게의 간식까지 먹고 싶었으나 어머니께 사달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 어린 우리. 우리도 어머니의 힘든 현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었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는 어머니와 유일한 동생이었던 형과의 소중한 시간. 어머니는 우리를 집에 남기고 일하러 나가야 했지요. 해가 새는 새벽,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연아, 광수야. 엄마 일하러 가니까 엄마 올 때까지 잘 노는 게 중요해. 무슨 일 있으면 윗집 아주머니에게 말하고 엄마 올 때까지 잘 있어. 저희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는 게 싫어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칭얼거렸더니 형이 제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형은 어머니가 미리 차려놓은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작은 손으로 긴 숟가락을 쥐고 차가운 식사에 반찬을 올려 제 입에 먹여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따뜻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형이라고 해도 제가 5분 더 뒤에 태어난 형인데 같은 6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형은 어머니가 없어서 자신이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긴 시간 동안 동네 어귀와 쪽방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어요. 어머니 역시 동생을 챙기는 의젓한 형이 대견했을 겁니다. 어린 두 아들은 남겨놓고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그래도 형이 동생을 잘 보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엄마, 광현이 얼굴 2번이나 씻었어. 광현이가 넘어져서 더러워졌거든, 바지도. 혼자 아침에 세수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 아이고, 우리 광수 요즘에 정말 대단해. 동생을 너무 잘 챙기니 엄마도 너무 고마워해. 어머니가 동생을 품에 안고 토닥이시는 걸 보면 괜한 질투가 생기네요. 저도 하루 종일 엄마 품이 그리웠거든요. 형이 동생만 안아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 아니에요. 나 혼자 세수했어요. 형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 감고 비누로 씻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광현이 다 컸네요.
혼자도 비누로 세수할 줄을 알고. 그럼 우리 얼른 밥 먹으러 갑시다. 혼자 비누로 세수했다고 했던 건 어머니가 받아주시네요. 형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알아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형은 늘 그랬는데요. 항상 저부터 챙기고 보살피려고 했어요. 우리 생김새는 같지만 마음이란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못생긴 동생은 그런 형을 좋아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시기하기도 했어요. 그 시기이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형이 진심으로 저를 보살피고 챙겼는데 왜 난 그런 형에게만 거부감을 느끼게 됐을까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했고 형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기도 했죠. 또한 동갑 친구들과 동네에서 노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장난감이 굉장히 탐나네요. 거의 빼앗기려던 자동차를 잡아서 혼자 즐겁게 놀았어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가 울면서 혼자 소란을 피우니 형은 안절부절할 수 없었고 자동차의 영혼이 내게 팔렸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광현아, 이제 자동차를 돌려주자. 우리 것이 아니잖아. 아닌데, 이건 제가 내게 준 거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 어서 돌려줘.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겠어? 싫어. 계속 더 놀고 싶어. 안 돼. 내가 울어서 엄마를 불러오면 큰일 날 거라고. 어서 돌려줘야 해. 혼이 나겠다는 말에 겁도 날 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도 나니까 그랬어요. 고운 말로 돌려주면 되는데 못된 성미 때문에 자동차를 형 얼굴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형의 얼굴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어요. 그것을 보며 내 가슴은 철렁대기는 했지만 괜히 강하게 보이려고 씩씩거리며 형 눈치만 살폈네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가 형을 데리고 가셨어요. 밴드를 붙여 주신다고 했더군요. 그럼에도 형은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광현아, 형은 괜찮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아주머니가 연고도 발라주시고 이것도 붙여주셨어요.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내 아는 형이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묻고 싶었지만 궁한 마음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꼬맹이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요. 퇴근 후 돌아온 어머니에게 혼나야 했고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어떻게 형한테 그랬는가 다그칠 만큼.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해서 내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형이 빼려고 해서 그랬어.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형이 장난감을 빼앗으려 한 거라는 변명을 했는데도 형은 변명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 분명 억울했을 테니까. 형도 어린애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내 주장에 억지부림을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 번에 아는 것 같았고 형도 얼굴에 그렇게 장난감을 집어던진 죄로 나는 아주 호되게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을 무척 미워했었습니다. 형이 있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형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형에 대한 미움은 못난 심술로 번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난 후 형의 신발 한 짝을 몰래 숨겨서 바깥 담벼락 너머로 던져버렸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형이 어머니에게 혼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신발이 없어진 형의 얼굴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7살 어린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도움을 줄 어머니도 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형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도 저를 이리저리 잘도 데리고 다녔죠. 형은 어머니에게 자기 신발을 고양이가 물었을 것 같다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에게 새 신발을 사주겠다고 하셨죠. 그 말에 또 샘이 잔뜩 난 저는 담벼락을 꾸역꾸역 넘어서 제가 던져놓은 형의 신발 한 짝을 몰래 가져다 놓았어요. 신발이 다시 나타났으니 이제 어머니가 형에게 새 신발을 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앉히고 굳은 표정을 짓으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숨겨놓은 것이 들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졸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희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당분간 떨어져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우리 형제 중 한 명이 고모네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우리 형제는 어머니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중 한 명이요? 멀리 사는 고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들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식이 없던 고모가 우리 중 한 사람을 양자로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먹고 살기만 해도 숨이 벅찬 엄마에게는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모와 함께 살면 평생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난 싫어. 난 고모랑 살지 않을 거야. 그냥 엄마랑 살래. 나는 물고기를 싫어해. 응. 엄마는 칭얼거리는 소리에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고모네 집으로 보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제보다 형을 훨씬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밤새 뒤척이면서 울었던 기억은 없는데 엄마와 형이 제게 등을 돌릴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지방에서 올라온 고모와 고모부가 형의 손을 잡고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의 마지막 이별이었죠. 엄마는 방바닥에 엎드려 한참 동안 서럽게 통곡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혹시 말을 잘못해서 형이 아닌 제가 고모네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이제는 형을 보지 못하는 그 허전함보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다는 이기심도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형이 고모한테 갖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현이네 형이 꼭 고모랑 살겠다고 했어. 너는 물고기도 무서워하고 배 타는 것도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 나중에 꼭 형을 다시 찾아오자. 그러니까 광현이, 너도 형을 잊으면 결코 안 된다. 알았지. 그제야 왜 내가 아니라 형이 고모 집으로 가게 됐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코를 찔찔 흘리는 어린애였지만 무섭고 힘든 일은 동생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믿음직한 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런 형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금방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나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켜주던 형이 없다는 사실을 꽤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어머니께 형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조르곤 했죠. 지방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멀리 떠난 형의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을 데려간 고모는 힘들게 정붙이고 있는 애를 괜히 흔들리게 하는 거라며 형을 바꿔주기 싫어했어요. 어머니가 몇 번을 읍소해야 겨우 한두 번 목소리를 들려줄 정도였어요. 광수 형, 형 나야, 광현이야. 뭐 해요? 광현아, 형은 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형 너무 보고 싶어. 나 형 주려고 선물도 모아놨는데 언제 와? 형도 나 보고 싶어. 응, 형도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 형은 고모랑 고모부랑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 거기 엄청 멀어서 그냥 몰래 오면 안 돼. 나 형이 너무 보고 싶은데. 광현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형이 더 크면 꼭 찾아갈게. 알았지? 밥도 많이 먹어서 힘도 세져야 해. 키도 커야 하고. 형이랑 약속해야 해.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꼭 나 만나러 와야 해요. 그럼 형이 꼭 올 거예요. 수학 소리가 들리는 형의 목소리는 꼭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어요. 형을 미워했던 마음은 눈처럼 사라져 버렸고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하나님께 저희 영혼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선도 같은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엄마는 더 노력해야 했어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빚 때문에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서러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광현아, 어서 일어나서 우리 지금 떠나야 해.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가서 얘기해 줄게. 어서 일어나서 옷을 입어. 모두가 잠든 그 어두운 밤,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깨웠어요. 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커다란 가방을 짊어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한참을 걸은 후 다른 버스로 갈아탔고 또 한참을 걸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 도착하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동네였어요. 컴컴한 밤에 아무도 몰래 이곳으로 왔던 이유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오락기가 있는 구멍가게조차 없었고 익숙한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어린 내가 생소한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그저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도 어머니를 칭얼거리거나 투정을 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형처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을까요? 어머니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 안고 있다는 기대감을 수화기를 든 어머니 옆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죠. 이내 수화기 너머로 고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군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누구와? 올케야.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래 나도 중간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 올케는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사는 거야? 늘 똑같죠 뭐. 그런데 광수는 어쩌고 있어요? 적응 잘 하고 있어요. 섬이라서 더 춥죠. 애가 추위를 좀 타는데요. 광수는 수학 수업 중에 고모의 한숨 소리가 들리자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광수가 물었다.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올케에게는 이미 알려줘야 했는데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아. 그 말에 광수는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소식인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가슴을 쥔 채 슬픈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아버지가 바다에서 사망했어. 아버지는 배를 타고 떨어져 바닷속으로 빠졌는데 파도와 바람이 너무 세서 아빠를 구할 수 없었대. 시신조차도 수습할 수 없어서 장례를 치렀어. 왜 바다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광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왜 광수가 바다에서 죽었을까요? 하지만 그 물음은 허공에 사라졌다. 보살핀다면서요.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아낀다면서요. 그런데 걔가 왜 차가운 물속에 빠지도록 내버려뒀어요. 낸들 알아 내 속이 속이겠냐고. 걔 팔자가 그런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올케도 그냥 잊어. 어차피 남의 집에 줬으면 연 끊고 살기로 한 거잖아.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광연이나 잘 키우면서 살아. 형님, 우리 광수 돌려주세요네. 우리 과연 광수 돌려주시라고요. 어머니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형이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발버둥을 치며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며 이제 다시는 형을 볼 수 없다고 지켜 말 뿐이었죠. 어머니께서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어머니가 흐느껴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밤새 괴로워하시던 어머니는 새벽이 밝아오면 부푼 눈으로 일하러 나가셨고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오면 꾸짖는 소리를 삼키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잃은 슬픔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무거운 현실을 간신히 버텨내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고속버스에 올라탔고 어머니가 들고 오시던 가방 안에는 과자와 사탕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어요. 저는 고모가 사는 섬에 도착할 때까지 과자를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그 과자가 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형을 보러 가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고모는 크게 놀라는 듯했어요.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느낄 수 있는 만큼 냉랭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모가 가리킨 항구 쪽으로 나가 싸들고 온 과자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젖은 땅에 철퍼덕 빠져들여서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광수야, 엄마 왔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서 미안해. 광수야. 바다 쪽으로 형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도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과 함께 놀았던 야구공 하나를 바다로 던졌죠. 형이 혼자 심심해할 테니 야구공을 가지고 놀길 바랐거든요. 그것이 형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형과 헤어진 게 그때는 제가 7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어릴 적의 형 모습이 왜 이렇게 생생히 남아 있었을까요? 까까머리 쌍둥이 형은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가고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이는 버릇도 있었어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귓불이 금세 붉게 달았고 아주 크게 웃을 때는 배를 잡고 허리를 굽히기도 했죠. 제가 어른이 되어 거울을 바라보며 형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했습니다. 만약 형이 살아있었다면 제 모습도 형과 똑같았을 거예요. 어머니나 제 자신도 죽은 형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면서 살아왔지만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의 뼈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가난한 어머니를 위해 고심했던 형, 언제나 옆에서 챙겨주고 보살피던 형이 늘 동생을 챙기던 사실에 혹시 형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형은 여전히 부족한 동생을 언제나 품어주었을 거예요. 형의 그 영향 때문인지 일찌감치 어른이 된 쟤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하여 구급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응급 환자를 돕고 싶었어요. 어쩌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에 대한 기억이 영향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생명이 위험에 처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일을 평생 일처럼 여기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구한 생명이 수없이 많아졌고 신입 구급대원이었던 저는 어느새 숙련된 대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온 대원이 비상상태로 나섰습니다. 저 또한 동료들과 함께 화재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신없이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등 긴박한 상황에 허무하기 바쁘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아비규환이었고 화재 규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인들과 함께 소방관들도 다수가 부상을 입은 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기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환자를 이송하는 중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응급실로 옮긴 후 구급차에 올라타려 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응급실이었거든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와 의사가 저를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는 의사의 얼굴이 저와 무척 닮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제 자신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흐릿한 시야가 점차 밝아졌고 저는 나란히 있던 의사의 말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광은아, 정신이 들어. 장광현이 나를 불렀다. 형광수, 장광수 선생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제 형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여기 계시는 거야? 자세히 보아봐. 형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너와 똑같이 생겼어. 의사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안경을 썼지만 너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맞다고 하지만 어찌됐던 죽은 형이 다시 살아날 리는 없잖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자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봐요. 여기 이름 똑똑히 써져 있죠. 장광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어머니 이름은 고숙희예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헤어졌었지만 형이 완도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 이제 기억나죠. 의사 선생님은 제 머릿속에 있는 형에 대한 기억을 줄줄이 읊었어요.
저는 그 의사가 제 형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형, 진짜 광수 형이 맞아요. 아니죠. 형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광현아? 내가 바다에 빠져줄게. 나야. 형, 맞아. 내가 널 찾으려고 한 것까지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광현아. 형이 정고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습니다. 저도 살아 돌아온 형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어. 아니. 형 맞네. 진짜 우리 형 맞아. 형,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형, 미안하다. 이자, 찾아와서 미안해. 내 동생아, 병원 응급실에서. 서로를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우리를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죽은 형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건 우리에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한참 동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사람은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서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밝힌 지난 과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있는 형은 고문회로 가서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의 당황을 경험했답니다. 고모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고모 자식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친자식처럼 대접받아서 자라면서 키우겠다고 했으니 부모로서는 좋은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며 고모 집에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형도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따랐어요. 하지만 막상 고모 집에서 살다 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고모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물도 고쳐야 했고 생선도 손질해야 했는데 7살 어린애가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고모는 꼭 배워야 하는 일이라며 소리를 질렀죠. 겁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고 형이 하는 말들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게 들려서 놀랐어요.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고모의 말은 그저 알 수 없었어요. 일꾼을 키우기 위한 거짓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도박과 술에 절어 살았던 고모부의 폭력이었어요. 고모부가 술에 취해 있으면 숨쉬기조차 겁이 났었답니다. 형은 매일같이 울음을 삼켜야 했었대요.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모부의 오악스러운 손길에 이끌려 어느 낯선 집으로 가게 됐고 흰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고모부는 이 집이 형이 살 집이라는 말만 남긴 채 등을 돌렸답니다. 그것이 고모와 고모부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죠. 형이 다른 집에 입양되었다는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곳에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고 이유 없이 맞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 형은 미국으로 입양된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과 지내게 된 형은 저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였죠. 당연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빚쟁이에게 쫓겨야만 했으니 통화가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그럼 고모부가 형을 미국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 내가 기억하는 것은 고모부가 술 냄새를 내며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일뿐이야. 어머니도 모르시고 그냥 형이 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만 믿으셨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어머니가 형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하셨다고. 그래서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늘 병원에 입원했어. 가족을 속인 고모와 고모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 고모부는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도요. 얼마 전에 사망하셨으니까요. 이후로 형은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가족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형은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지원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잃어버린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형은 응급실로 실려온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던 동생이라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었대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우리가 쌍둥이는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정말 내 동생이라는 걸 확신하기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어. 수천만 번 그리던 내 동생이었으니까. 형이 죽었다고 생각한 제가 차라리 난리. 죽은 형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했지만 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은 한국에 있는 가족을 꼭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힘든 생활을 이겨냈답니다. 정말 의지가 대단한 형이죠. 그런 형의 의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인 일이었어요. 광은아.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눈물을 글썽이던 형이 말까지 더듬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긴 세월 동안 형을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꿈에서라도 형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지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지만 형을 볼 날을 기다리기라도 하신 건지 정신은 맑으십니다. 응, 형, 어머니는 잘 계세요. 그런데 형이 죽었던 것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기절초풍하실 텐데.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광연히 내가 먼저 어머니한테 조심스레 말해주라. 나가 갑자기 나타나면 기절하시겠다. 그래, 그게 좋겠다. 형을 만난 어머니는 온몸으로 울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숙연해질 정도로 어머니는 오열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어머니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자식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키우는 것보다 다른 집에서 살게 될 때가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거였죠. 그런 어머니에게 형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은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씻지 못할 죄책감에 힘들어했어요. 하셨다면 어머니 앞에 나타난 그런 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또한 미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모두 모여 이루어진 것은 기적과 같았어요. 몇 번을 생각해도 진정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형과 어머니가 만나서 어머니의 건강이 크게 나아졌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바위 같았던 무거운 부분이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의사인 형이 어머니를 치료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형과 저는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겠죠. 그저 어머니가 죄책감을 버리고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것이고. 어린 시절 헤어졌던 형님을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내 경험, 어떤가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형제가 있으면 오늘 한번 전화하여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